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정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혁입니다. 해가 길어지면서 끊을 수 없는 유혹, 바로 야식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는 사실 야식하면 할 말이 많은 게 네. 제가 거의 날마다 야식을 먹거든요. 이제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저녁 식사 자체를 밤에 하게 돼서 네네. 조금 뭔가 잠은 잘 오는데 그 자고 일어난 다음 날에 엄청 피곤하고 얼굴이 좀 팅팅 붓기도 해서 이거 네.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 좀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잠을 자면서 이 피로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야식을 먹게 되면은 위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피로 물질이 배출시키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 조진혁 아나운서처럼 야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음식 섭취를 마치시는 게 좋고요. 또 다음날 컨디션을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웬만하면 괜찮다. 안 먹는 게. 그렇죠. 3시간 전까지만 먹고 그 네네네. 이후로는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명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원장님 두 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박지윤 원장님, 민수영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야식을 얘기를 하면서 문을 열어봤는데 두 분도 치맥 좋아하시죠? 물론이죠. 치맥 완전히 좋아합니다. 원장님은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셨어요. 네,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지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굉장히 치맥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늦게 먹고 자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독 아침에 너무 붓더라고요. 이렇게 좀 잘 붓는 체질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박 원장님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늦은 시간에 음식을 드시게 되면 사실 부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안 붓는다고 하는 건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고요. 그래요? 이제 붓는데 얼마나 많이 붓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이제 많이 붓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붓게 돼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약하면서 이제 밤에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이게 붓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혈액 순환이라든지 뭐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얼굴이라든지 다리에 붓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체질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소화기관과 또 순환의 문제였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자고 일어나면 얼굴 정도만 좀 붓던데 네. 그러면은 소화기관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밤마다 먹어도 괜찮겠죠? 글쎄요. 그래도 최소 3시간 전에, 취침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네. 얘기는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제 첫 번째 주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탈모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 정말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최근에 그 탈모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면 한 절반가량이 20, 30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박진호 원장님 직접 진찰을 해보시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유형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보다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 20, 30대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우리가 유전성 탈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탈모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20, 30대 젊은 분들의 탈모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서 이제 원형 탈모로 발생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대학생 때 뭐 빨주노초 파란보로 다 염색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싶어서 탈색도 좀 많이 하고 염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탈모 수준으로 너무 머리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놀라셨겠네요. 네, 그래서 좀 환경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탈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은 게 보통 탈모라고 하면 뭐 남성의 뭐 그런 유전자
탈모다. 혹은 뭐 아니면 유전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 것 같거든요. 박 원장님, 탈모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탈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유전적인 질환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머리가 빠지는 것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탈모는 모발의 생장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은 이제 성장기에 해당하는 모발이 사실 대부분이고 휴지기에 해당하는 모발이 있고 뭐 이제 발생기라든지 뭐 퇴행기 이런 다양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장기에 해당하는 모발이 아니라 휴지기에 해당하는 모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휴지기 모발들이 빠져나가면서 탈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에 해당하는 모발은요, 사실은 이 모근이라고 하는 이 모낭을 이제 잡고 있는 이 조직 근처에서 모유두세포라든지 아니면 모모세포라고 하는 그런 세포들이 영양을 공급해 주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휴지기가 된다거나 뭐 이제 탈락을 하기 직전에 모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엔 이제 결국 혈액 순환이 잘 공급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모낭 속에서 모근이 이제 빠져나가고 모발이 그냥 남아 있기만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탈락이 되면은 탈모가 되는 거고, 근데 휴지기가 많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모발이 많이 빠지지? 하는 이런 형식의 탈모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그런 형식의 탈모가 있고 또 여기다 더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나 휴지기 탈모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이 환경적 그리고 휴지기 때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유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은 유전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모발이 뭐 이제 머리에 M자로 빠진다거나 정수리에 빠진다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결국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 호르몬이 DHT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DHT 호르몬이 결국은 이제 탈모를 유발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작용이 탈모를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외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럴 수 있지만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 혹은 이제 생리 주기적인 부분에서 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은데 그런 경우 혹은 갱년기에 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탈모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혹은 요새는 또 굉장히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많아지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 단백질이 잘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영양실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질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뭐 암과 같은 이런 좀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성장기 탈모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탈모의 원인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성들에게만 탈모가 주로 나타난다라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여성에게도 지금 원인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탈모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자체가 모두 다 탈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민 원장님, 이 탈모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서양인에 비해서 모발 밀도가 낮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한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네. 또 하루에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적인 범주인데요. 네. 만약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가 100개를 넘어서게 되면 이는 병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네. 이게 머리카락이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에 많이 뭐 묻어 있다든지 머리를 감았는데 하수구에 수북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번 세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00개 이상이 된다라고 네네. 하면 좀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젠 탈모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탈모 유형이 M자 탈모, 네. 그리고 정수리가 휑해지는 정수리 탈모, 또 어떤 동전같이 빠지는 원형 탈모 이런 것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자, 박진우 원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를 많이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유형은 뭐 남성형 탈모라든지 아니면 원형 탈모라든지 뭐 휴지기 탈모라든지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남성형 탈모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M자 부위의 탈모가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그러면서 이게 발전돼서 뭐 U자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서 정수리 부위가 빠지는 남성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남성형 탈모로 진행이 되게 되고 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 원형이 한 군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네. 경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급성적으로 생긴 탈모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휴지기 탈모, 휴지기 모발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탈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에게 좀 많은 경향이 있고 주로 이제 앞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탈모에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남성형 탈모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성 그 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성 탈모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말씀드리면요. 이제 여성 탈모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뭐 원형 탈모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분들도 안드로게성 탈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모 같은 경우는 정수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앞머리에 뭐 가르마 부위가 좀 많이 빠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탈모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머리가 연모화라고 해서 원래는 굵었던 머리가 점점 얇아지고 숱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탈모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급성적인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특정한 조그마한 부위가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은 반대로 이제 안드로겐성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머리 숱이 빠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따르면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는 다르게 정수리나 가르마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M자형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탈모가 시작이 되는데 여성분들은 주로 정수리라든지 아니면 가르마라든지 뭐 앞머리에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위치에서 탈모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정수리랑 이제 가르마 쪽에 초기 탈모가 진행이 됐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탈모의 증상이 아주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서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이런 탈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옆쪽 머리에 M자라든지 아니면은 옆머리 쪽에 빠진다.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더 진행이 된 탈모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원인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비교적 이제 더 진행이 된 상태의 탈모이기 때문에 정수리에 조금 빠지는 것보다는 더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이렇듯 이제 탈모는 어떠한 상태이냐, 어떠한 유형이고 어디에 위치에 빠졌느냐, 머리의 모발의 굵기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고려가 돼서 예후가 판단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치료 시기를 가능하면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탈모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지겠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탈모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두피 건강일 것 같은데 이 두피가 모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두피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두피와 모발의 관계를 우리가 나무와 밭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모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밭에 만약에 오염된 그런 쓰레기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토양이 비옥하지 않고 비료가 뿌려져 있지 않다. 이러면 사실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피와 모발의 관계도 두피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모발이 아주 잘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두피 현미경을 촬영을 해서 두피의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정상은 조금 더 연한 흰색을 띠는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되고 모발을 잘 보시게 되면은 모발이 두 가닥에서 세 가닥으로 아주 굵게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굵게 나 있는 모발이 건강한 모발이고요. 그다음에 염증이라든지 불금증, 뭐 피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 다만 이제 염증성 두피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두피가 좀 빨갛게 변하고 약간 그렇네요. 올라오른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지수성 두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맨들맨들한 좀 이제 기름기가 끼는 이런 피지가 좀 분비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일 수가 있고 또 이거 외에도 마지막에 보이는 이제 빈 모공이라고 하는 취모 상태의 그런 모발이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리는 그런 모발과 다르게 모발이 좀 가늘고 모발의 그런 개수도 굉장히 적죠. 그렇네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탈모 치료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 이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경과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나무와 땅으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쉬운데요. 땅이 비옥하고 깨끗해야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두피의 건강도
이 탈모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사실 최근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런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경우를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네, 네. 자, 민 원장님, 이 원형 탈모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이 원형 탈모는 원형 또는 난원형의 선명한 탈모반이 생기는 비반응성, 염증성 질환으로 나이와 성별, 인종 간 구별 없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네. 여기서 이 비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등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고,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면역 체계가 모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모낭에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일컫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원형 탈모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가 면역 정말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자가 면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작용을 말하며 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를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네. 이 자가면역 질환이란 이러한 면역 기능에 이상이 발생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을 스스로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를 들면 한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네. 원래는 개가 이제 도둑이나 외부 침입자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을 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환경 오염, 음식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류만 해도 사실 수십 가지에 달하는데 이 원형 탈모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 내 몸을 지키는 친구들이 내 몸을 오히려 공격한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네.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되는 질환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원형 탈모, 크론병 등 사실 여러 가지, 10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제 탈모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 보면 또 생활 관리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네. 생활에서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머리카락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 이제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탈모 치료 어떻게 하는지 박지훈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탈모 치료는요, 사실 방향성과 이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목표치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완전 모발이 풍성하게 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보다 조금만 좋아져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의 두피, 즉 이제 밭에 해당하는 부위에 대해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발모 약침이라는 약침을 두피에 자입하고 모낭에 그런 염증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두피 혈침을 통해서 모낭에 자극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모발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의 치료가 들어갑니다. 네. 이 외에도 두피의 근육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네네. 이 근막이 많이 경직돼 있거나 유착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주위의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모발이 잘 자라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정을 해주는 방향의 치료가 들어가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약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네. 발모 한약을 통해서 모모 세포의 그런 기능을 정상화시킨다든지 두피의 염증을 내려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치료는 보통 탈모의 치료 기간이 좀 길거든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탈모 환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샴푸가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네, 샴푸에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한방 샴푸를 쓰시거나 아니면 빨래비누로 그냥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 원장님, 이 샴푸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탈모 샴푸는 사용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천연 성분의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꾸준하게 모발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누구나 알만한 쉬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네.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것보다는 저녁에 활동 이후에 머리를 감는 것이 모발에 그런 건강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뜨거운 물로 하시기보다는 미온수를 사용해서 두피와 모발을 깨끗하게 헹궈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피 외에도 얼굴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샴푸가 묻게 되면은 아무래도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헹궈질 수 있도록 충분히 세정을 해주시고, 또 중요한 것, 두피가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너무 습하거나 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탈모를 더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할 수 있도록 잘 건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나무와 땅이라고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나무와 땅 모두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1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바로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여드름 하면 청소년기에 나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여드름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야 뭐 청춘이네 회춘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장난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인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왜 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네, 방금 뭐 청춘이다, 회춘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셔서 살짝 기분이 좋아졌는데 사실 제가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오, 그래요? 네, 화장으로 지금 열심히 가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화장으로 덮다 보면 이게 좀 더 여드름이 심해져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민 원장님, 최근 저처럼 이렇게 여드름 때문에 좀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여드름이 잘 낫지 않아서 한의원을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드름이 악화되어 내원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그동안은 여드름을 마스크로 가렸다가 이제서야 좀 치료받으러 내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진짜 여드름 많으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여드름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이 여드름이 발생하는 기전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피지낭에서의 피지 분비량 증가입니다. 우리가 이 모낭 옆에 피지낭들이 달려 있는데 이 피지낭이 사춘기일 때에는 성호르몬,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안드로겐 호르몬, 또 잘못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등으로 인해서 이 피지낭이 자극을 받게 되면 불안정해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모공의 막힘 현상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공의 과각화 등으로 인한 현상으로 모공이 막히게 되면 이 피지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저류하고 쌓이고 점점 단단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여드름균의 번식입니다. 네. 이 사실 피지가 기름 덩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름 덩어리가 모낭 속에서 이 피아크네라는 여드름균의 번식을 아주 잘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여드름균이 번식하면서 모낭에 염증을 발생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뾰루지, 이런 빨간 여드름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지샘에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그걸 먹고 자라는 나쁜 녀석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아. 이렇게 알기 쉽게 이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여드름의 종류를 보면 조금 전에 정유현 아나운서도 여드름이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좁쌀 같은 거 아닌가요? 좁쌀 여드름이 저는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근데 이 좁쌀을 그냥 놔두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약간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마다 이렇게 나는 여드름도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도 민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피지낭에서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모낭을 통해서 모공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점점 안에서 쌓이고 커진 것을 우리는 화이트 코메돈, 화이트 헤드 또는 방금 말씀하신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
화이트 헤드가 모공이 열려 공기와 만나게 되면 산화가 되면서 까만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블랙 코메돈, 블랙 헤드라고 부릅니다. 아, 많이 들어봤죠. 그쵸. 네. 그런데 이 좁쌀 여드름과 블랙 헤드는 빨갛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갛고 통증을 수반하는 여드름은 이 피아크네라는 여드름균이 이 피지를 끼고 있는 모낭에 염증을 발생시켜 나타나는 증상으로 흔히 알고 있는 화농성 여드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따라서 여드름은 크게 좁쌀 여드름, 블랙헤드와 같이 빨갛지 않은 비염증성 여드름, 또 화농성 여드름, 응계성 여드름 등이 포함되는 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흔히 이름만 알고 있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돼서 여드름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딱 봐도 얼굴에 이렇게 좀 그 개기름이 흐르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네, 이거 표준어입니다. 네, 이렇게 얼굴에 유분기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여드름에도 좀 취약한지 궁금한데 박 원장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분이 많다는 것은요, 우리 몸에 그 피부를 덮고 있는 그런 성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덮인다는 것은 결국 모공이 막힌다는 것이거든요. 모공이 막히게 되면은 모공 안쪽에서 배출되어야 될 피지가 잘 배출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여드름균이 안에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욱 많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분이 많을수록 여드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여드름이 아닌데 여드름으로 잘못 알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민 원장님, 어떤 유사 피부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 여드름과 여드름 유사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의사들도 좀 어려워서 간혹 헷갈려 오진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네.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진단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좁쌀 여드름 유사 질환으로는 편평사마귀, 비립종, 항관종, 모공각화증, 피지샘 증식증 등과 같은 질환이 있고요. 네. 염증성 여드름과 유사 질환은 일반 모낭염, 말라세지아 모낭염, 주사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좁쌀 여드름과 가장 감별하기 어려운 질환은 편평사마귀입니다. 아. 네. 이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이고요. 피부에 침범하여 작고 볼록한 형태의 피부 증식을 만들게 됩니다. 좁쌀 여드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지성 피부에 호발을 하고 또 좁쌀 여드름과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감별이 어렵습니다. 아, 숨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마귀는 전염력이 굉장히 높아서 이 좁쌀 여드름으로 착각하고 잘못 치료하는 경우 수백 개까지 번져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 반대로 편평사마귀를 반대로 좁쌀 여드름을 편평사마귀로 생각하여 치료하는 경우 이 여드름이 더 악화되어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제 염증성 여드름과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질환은 모낭염입니다. 네. 이 모낭염은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등과 같은 원인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포도성교균과 같은 세균이 모낭에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 여드름과 같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빨간 이런 구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별이 어려운데요. 보통 모낭염의 경우에는 여드름에 비해 좀 가렵고 따가운 자각적 불편감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모낭염과 여드름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이 면포의 유무 여부인데요. 면포요. 네. 네. 이 여드름이 앞서 말한 것처럼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빨간 여드름까지 생겼다면 분명히 주변에 좁쌀 여드름이나 아니면 모공에 피지가 많이 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모낭염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고 단지 빨간 구진만 보이게 되고요. 네. 또 가장 더 확실한 거는 이제 압출을 해보는 건데요. 이 모낭염은 압출을 했을 때 이제 빨간 액체, 피, 이제 고름 이런 농 같은 것만 나오게 되는데 여드름은 압출을 했을 때 이제 하얀 면포가 툭 튀어나게 돼서 이런 것들로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진찰해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네. 전문가에게 가서 이렇게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건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 여드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여드름을 열증으로 보게 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환 장애로 인한 습증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열증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화병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폐혈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화병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이마라든지 뭐 축두 관자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폐혈형 같은 경우는 보통 호흡기라든지 피부 질환에서 많이 유래가 되거나 혹은 이런 분들이 이런 질환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뭐 부비동염이 같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얼굴 전반적인 부분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 외에도 습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위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위장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팔자라든지 아니면은 볼 쪽에 주로 좁쌀형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평소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뭐 잘 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또 이제 특이하게 어혈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은데요. 턱 밑에 조금 더 검붉은 형식의 뭐 조금 딱딱한 그런 여드름이 많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통이 있거나 뭐 생리가 잘 안 나오면서 덩어리가 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의학에서 보는 여드름의 유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나면은 손으로 건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근데 하잖아요. 못 참잖아요. 네, 못 참죠. 그런데 그걸 정말 꾹 참고 한두 개 정도 났을 때는 그냥 좀 건드리지 않고 기다리니까 저절로 없어졌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여드름이 사라지는 건데 굳이 뭐 치료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 원장님 어떤가요? 네,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실 여드름이 피지 분비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지 분비량이 왕성한 10대에서 20대에 가장 심한 양상을 띠고 네. 30대를 넘어서고 그 이후 나이대부터는 점차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여드름으로 인해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영구적인 병변으로 첫 번째는 함몰형 흉터입니다. 이 여드름으로 인해 염증이 심하게 생기게 되면 피부 재생세포층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고 피부가 푹 파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모공의 넓어짐입니다. 좁쌀 여드름만 있는 경우에도 모공이 영구적으로 늘어나 버릴 수 있는데요. 네. 이 단단한 좁쌀이 모공 사이에 오래 끼어 있게 되면 모공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늘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 때 고무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고무줄이 탄성이 처음에는 팽팽하게 있다가 이걸 비가역적인 정도의 탄성을 넘어서는 힘을 주게 되면 아예 탄력이 떨어져 버리면서 늘어나 버리게 되는데 모공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 사진에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내원하셔서 피부 재생 시술을 받는 경우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병변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색소 침착은 염증 후에 남은 혈액과 노폐물이 피부에 고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이 혈액으로 인해 피부 재생을 방해받게 되면서 1번과 같은 이 여드름 흉터로 점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켈로이드 흉터입니다. 이 켈로이드는 염증으로 인해 피부 조직이 손상이 되었을 때 회복하는 과정에서 섬유 조직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단단해지고 커지는 과정입니다. 이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났을 때 1번과 같이 푹 파이는 함몰형 흉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반대로 볼록하게 올라오는 흉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턱이나 목이나 가슴, 어깨와 같은 이런 얇은 피부 조직에 호발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위에 여드름이 있다면 빠르게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모공이 넓어지거나 색소 침착이 일어나거나 뭐 함몰형 흉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켈로이드 흉터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이제는 여드름이 좀 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게 가볍게 보는 문제가 네.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 원장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여드름 치료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좁쌀만 있는지, 염증도 있는지, 또 그 정도는 어떤지, 또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등등에 따라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 맞는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이 여드름은 사실 짧은 기간 안에 끝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치료만으로는 낫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는 압출만 받을래요. 저는 바르는 약만 주세요. 저는 약만 먹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여드름은 외부와 내부 치료가 동시에 일어날 때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여드름은 늘어난 피지 분비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쌓인 면포를 잘 제거해주는 압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압출은 우선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이 소독은 기본이고 일회용 장갑 같은 멸균 도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네. 먼저 니들을 통해 모공을 열어주고 이 열린 모공을 통해서 힘을 주어서 면포를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힘의 방향이나 정도는 아주 정확하고 섬세하게 해야 하고 또 이후에 흉지지 않도록 이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집에서 굉장히 아까 많이 짜실 수 있다고 했는데 집에서 짜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곳에서 관리를 받는 경우에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압출을 반드시 위생이 철저하고 전문 기관에서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내 외부적인 치료가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압출만으로는 여드름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압출한 후의 모공 상태는 면포가 빠지면서 깨끗해지게 되지만 이후에 피지낭에서 다시 과다하게 피지 분비를 하게 되면 또 피지가 쌓이고 모공이 막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여드름이 반복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피지 분비를 줄이는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이 외용제와 한약을 통해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외용제는 바르는 약을 통해서 피부에서 피지낭까지 흡수를 시켜 피지낭의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한 번에 싹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원래 양이 100이었으면 90, 80, 70 이런 식으로 점차 피지 분비량이 줄게 되고요. 동시에 활성산소를 넣어줌으로써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내 몸에 있는 좋은 유익균은 잘 살 수 있게 해서 항염작용을 통해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낭 안쪽에서 피지낭을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 자극 원인들이 있거든요. 이 스트레스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원인 배경을 아예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피지낭 자체를 튼튼하게 해서 이러한 자극하는 원인들로부터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지게 하는 것을 막는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이 끝나고 나면 왜 색소 침착이나 자국이 남게 되잖아요. 네. 네네. 그런 부분을 치료하는 원리인데요. 이제 한의원에서는 침으로 직접적으로 이 표피부터 진피까지 자극을 해서 피부 재생을 시켜서 이 색소 침착을 치료합니다. 먼저 이제 얕은 자국의 경우에는 이 표피를 자극을 해서 유국층을 재생을 시키는데 이 유국층은 노폐물 배출을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모공에 고여 있는 이제 피지라든지 이 남아 있는 혈액 노폐물들을 잘 배출을 해서 자국과 좁쌀 여드름까지 치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깊고 진한 자국의 경우에는 이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혈액 노폐물이 피부 안쪽까지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침 자국 역시 진피층까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피부 재생을 시켜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피부가 새롭게 재생이 되면서 콜라겐이나 피부 기저세포층 같은 것들이 같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깊은 자국뿐만이 아니라 모공이나 피부 결 개선까지 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드름을 짜는 압출뿐 아니라 한약과 침치료로 몸의 안과 밖을 모두 치료하는 게 바로 한의학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저는 또 잠을 잘못 자면 커다랗게 뾰루지가 올라오는 경우도 좀 있는데 수면과 스트레스도 여드름과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드름이 평소에 잘 난다고 하는 분들은 평소에 생활을 뭐를 좀 주의를 해야 하는지 박지훈 원장님께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여드름 기본적으로 수면이나 스트레스, 식습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스트레스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충분한 휴식 및 수면을 취해주시는 것이 좋고 자극적인 세안은 당연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화장 후에 클렌징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마찰 등의 피부 자극을 줄이고
전체적인 생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드름 예방을 위한 생활요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가 오늘 여드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 박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방 실 리프팅 매선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매선요법은 인체에 녹는 실을 인체 내에 자입하여 피부를 거상시키거나 혹은 탄력을 증강시키는 방면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PDO라든지 PCL과 같은 인체에 친화적이고 녹는 성분의 단백질 봉합사를 사용하여 자입하게 되는데요. 자입 위치는 진피 하부에 피하 지방 조직과 또 이제 근육 위층에 근막이라고 하는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에 자입을 하게 되어서 피부의 조직을 거상시키거나 탄력을 주는 방향으로 자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의 장력을 통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 주위에서 콜라겐 조직이 형성되면서 탄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매선요법의 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력을 증강시키고자 했을 때에는 보통 모노매선이라고 하는 얇은 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볼륨감을 주고 싶은 부위에 자입을 하고자 한다면은 보통 이제 캐번 매선이라고 하는 실을 자입할 수가 있고요. 또 조직을 거상하거나 안면을 축소하거나 이런 방향으로의 시술 방향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코그 매선이라는 매선을 자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매선들은 환자분이 어떠한 디자인을 원하느냐, 어떠한 방향성의 얼굴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에 맞춰서 시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선요법의 시술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얼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부위의 시술이 들어가는데 가시적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느끼시는 부분은 주로 이제 코끝이거나 아니면 콧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중턱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부 볼이라든지 눈가라든지 뭐 눈 옆이라든지 이마라든지 뭐 다양한 부위에 시술이 들어갈 수가 있고 사실 얼굴 외에도 몸에도 매선요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주름이 있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목이 뻐근하거나 안 좋은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의 가슴 확대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척추 질환이 있거나 척추 기립근이 많이 약한 경우에는 등이나 뭐 허리, 뭐 허벅지, 뭐 종아리 이런 데에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매선요법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이제 얼굴에 국한해서 이제 좀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탄력을 증강시키는 방면으로 매선요법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모노매선이라고 하는 매선이 들어가면서 진피층의 밀도를 올려주고 콜라겐을 생성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리프팅 효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코그 매선을 사용을 했을 때 많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축소시키거나 거상시키는 방면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뭐 캐번 매선을 사용하게 됐을 때 볼륨감이 증가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주로 안면 유지인대의 기능을 좀 강화시킨다거나 혹은 이제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매선요법을 활용해서 턱 관절의 위치를 안정화시키는 방면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매선들 중에서 리프팅을 하는 작용을 하는 매선의 특징에 대해 좀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요. 리프팅 매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턱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음파라든지 열 자극이 주어지는 울세라라든지 써머지와 같은 피부과 일반적인 시술이 있어요. 이러한 시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수축된다든지 조직이 좀 손상된다든지 하는 염려가 더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에 콜라겐을 형성하면서 이 매선요법이 들어간 매선실 자체가 녹아서 없어지고 조직은 남아있는 상태로 지속이 되는 효과가 지속된다. 보통 이제 거상되는 효과는 한 1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선요법 리프팅 매선이 사실 좀 정교한 매선이기 때문에 시술자가 어떻게 시술하는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깊이로 시술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면서 시술자가 디테일하게 시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선요법을 우리가 코에도 많이 시술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80% 정도가 무증상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코에 연골이 좀 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비염이 좀 나타난다든지 혹은 코 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코 연골이 휘었다고 이런 부분이 다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 매선요법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코의 끝에 위치한 부분에서 콧대 위치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콧대 매선을 자입을 하거나 혹은 인중 방향으로 내려가는 코끝 매선을 자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코의 위치를 휘어져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방면으로 코 매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코 매선에 대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매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한방 성형요법, 매선요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드리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박지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 원장님께서 매선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심미적인 목적뿐 아니라 어떤 질병의 치료 그리고 어떤 교정의 목적까지 다양하게 매선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특히 이 얼굴 라인이나 코 모양 교정뿐만이 아니라 몸매 교정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고요. 무엇보다도 인체 무해 안시를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매선요법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